자, 때는 949년 3월 태조 왕건이 고려를 세운 지 31년이 된 해였습니다. 고려의 수도 개경궁궐에선 태조 왕건의 넷째 아들이자 고려 4대 왕 광종의 성대한 즉위식이 펼쳐집니다. 왕이 된 광종, 벅차올랐겠죠. 그죠? 고려를 강하게 만들겠다는 다짐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광종은 자신의 앞에 늘어선 호족 출신 신하들을 바라보지요. 그들을 보면 문득 광종의 머릿속엔 지난 날이 쭉 떠오르기 시작했을 겁니다. 왕 위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이 정말 다사다난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 왕건이 죽고 광종이 즉위하기까지 6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943년 5월) 고려를 개국한 태조 왕건이 67에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왕건의 뒤를 이은 고려 제2대 왕은 장자 왕무 혜종이었습니다. 왕건 부인 총 몇 명? 29명. 아, 29. 그 부인들에게서 낳은 아들은 25명에 달합니다. 그 아들 중 장자가 누구다? 해종. 그게 혜종입니다. 그 혜종이 고려 안팎으로 사실은 명성이 자자했지 않습니까? 예, 아무래도 그 왕건이 이제 태조 국가를 이룬 분이니까 그 아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컸겠죠. 중국의 후진의 그 황제가 그 혜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 매와 같은 자세로 적을 막고 넉넉한 온정으로 고려를 윤택하게 했다. 그러니까 문무가 뛰어났던 그랬던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런 혜종에게도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외가인 나주 오씨 세력이 약했던 거예요. 그 집안이 약했던 거예요. 집안이. 예. 그래서 혜종은 왕이 됐지만 사사건건 다른 호족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교수님, 그래도 이게 혜종은 이미 왕이 됐잖아요. 근데 왜 계속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예, 당시 고려는 호족 출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래서 혜종이 왕이 되기는 했지만 그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않고는 왕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는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왕건도 혜종 세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충북 진천 출신의 호족의 딸과 혼인을 시키기도 하고 유력한 신하들에게 혜종을 부탁하기도 했었습니다. 고려 초기 아직은 왕권이라는 게 그렇게 탄탄하지 않았던 시기였지만 혜종은 기세등등한 대호족들 사이에서 어떻게든 이 왕권을 제대로 좀 세워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혜종이 즉위한 지 2년째가 되던 945년 어느 날 궁안이 발칵 뒤집히는 고발이 혜종에게 날아듭니다. 왕의 동생인 왕효와 왕소가 다른 생각이 있다. 무슨 고발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영모를 꾸미고 있는 것 같다. 왕요 왕소가. 누구한테? 지금 혜종한테. 그렇죠. 자, 그렇다면 혜종의 24명의 동생 중에 왕효와 왕소는 과연 누굴까? 당시 23살의 왕효는 혜종의 뒤를 이어서 훗날 정종, 21살의 왕소는 훗날 정종의 뒤를 이어서 광종이 됩니다. 이 둘은 친형제예요. 그래서 왕건의 셋째, 넷째 아들입니다. 게다가요, 두 사람은 일단 배경부터 남다릅니다. 왕자들의 어머니는요, 왕건의 세 번째 부인 신명순선 왕태후 유씨였는데요. 충주 호족 유궁달의 딸이었습니다. 자, 충주가 어떤 곳이냐? 이 충주 지역은요, 예로부터 온갖 물산이 모여드는 유통의 중심지였거든요.
그래서 충주 세력은요 호족 중에서도 아주 막강했습니다. 그리고 왕소는요 많은 왕자 가운데 눈에 확 띄는 존재로 자랍니다. 광종께서는 뛰어난 용모와 우수한 자질로 태조의 사랑을 특별히 받았습니다. 자, 그렇게 왕소는 아버지와 외가의 그 보호와 사랑 아래 별 탈 없이 조용히 왕자로 살아왔죠. 형 왕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왕소와 왕효가 몰래 반역을 준비한다는 고발이 들어온 거예요. 정말 왕소가 혜종의 뒤통수를 칠 계략을 꾸미고 있었을까요? 자, 이때 혜종의 반응을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 후 왕소와 왕효 형제는 혜종의 부름을 받습니다. 호출이 온 거예요. 네. 이 진실 여부를 떠나가지고 반란에 엮이는 순간 왕명 하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우 죽죠. 죽임을 당하죠. 네, 맞습니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아마 이때 둘은 잔뜩 긴장하고 왕인 혜종 앞에 섰을 겁니다. 그 순간 왕소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왜지? 혜종이 너무나도 따뜻하게 놀라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다독여 주는 거예요. 혜종이 왜 이런 다정함을 보였냐면 고발자가 동생들을 모함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왕효, 왕소를 모함한 핵심 인물 왕규. 왕규는요 고려 혜종 때를 장악한 광주의 대호족이었습니다. 게다가 혜종의 장인이었어요. 이종 씨가 왕규가 어떤 인물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 왕규가 그 혜종의 장인이고 그 딸들이 왕건의 부인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왕건의 15번째, 16번째 부인이 그 왕규의 딸이었고 그러니까 왕건의 장인이기도 하면서 혜종의 장인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뭐 당대 누구도 범접 못할 위상을 갖추는 그런 호족이었죠. 권력이 센 사람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 지금 이 왕규가 뭐 했어요 지금? 용모한다고 일렀죠. 네, 여기에는요 호족 왕규의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왕규가 광주 원군을 옹립하려고 도모하였다. 그러니까 자신의 딸이자 왕건의 16번째 왕비인 소광주 원부인이 낳은 외손자 광주 원군을 왕으로 세우려고 계략을 짜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되려 왕규가 반란을 꾸미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선생님, 그 왕규는 아무리 이렇게 누구를 왕으로 시키고 싶어도 왕소, 왕료는 가만히 있었는데 왜 하필 딱 그 둘을 찍은 거예요? 자, 당시 혜종에겐 아들이 있었어요. 네. 아들이 있었는데 어렵기 때문에 후계자로 책봉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서열상 왕효와 왕소가 왕위 계승 우선순위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둘은 막강한 충주 세력이 버티고 있잖아요. 이와 달리 왕규는 광주의 호족으로 서열도 밀리고 세력도 밀리고 지금. 그래서 바로 왕효와 왕소 두 형제를 죽이려고 거짓 고발을 한 거였습니다. 자, 그런 암투 속에서 왕소는 혜종의 우애 덕에 겨우 위기를 넘기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대박이다. 와. 진짜로. 그런데 자, 혜종이 모함을 받는 동생 왕소를 이거 그냥 둬도 안 되겠는데 이렇게 판단을 했나 봐요. 어느 날 왕소는요 혜종에게 특별한 제안을 받습니다. 자, 왕소는요 혜종의 명으로 조카인 혜종의 큰딸을 두 번째 부인으로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소가 뭘 했느냐? 바로 근친혼을 한 겁니다. 사실 왕소는요 근친혼 경험이 있었어요.
왕소의 첫 번째 부인 대목왕후, 이 대목왕후 역시 왕소의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왕실의 권력 강화와 결속을 이유로 해서 바로 그 왕소가 최초로 했던 겁니다. 하지만 왕소가 혜종의 사위가 된 이후 왕실의 상황 이후로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하루는요, 혜종이 자는 사이 방에 자객이 들이닥칩니다. 놀란 혜종은요, 한 주먹으로 자객을 퍽 쳐서 죽입니다. 아까 혜종이 문무에 뛰어다녔다고 그랬잖아요. 아, 그래서 자, 그렇다면 이때 자객을 보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혜종은 이거 왕규가 보낸 사람이야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조용히 사건을 덮고 넘어갑니다. 교수님, 근데 혜종은 왜 왕규를 봐준 거예요? 태조 말년과 해종대의 왕규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혜종이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와. 강력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비록 자객을 보내겠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왕규를 쉽게 내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는 그 동생 왕소의 심정은 어떨 것 같아요? 왕권을 위협하는 대호족 왕규의 만행에 왕소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을 겁니다. 자, 그렇게 왕규의 안하무인이 계속되던 어느 날 고려 왕실이 한 차례 뒤집히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닥칩니다. 자,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정종께서는 스스로 여러 신하들로부터 추대를 받아 왕위를 이으셨습니다. 왕소의 친형 왕유가 신하들의 추대를 받아 왕이 된 거예요. 혜종의 시대가 불과 2년 만에 저물고 정종의 시대가 지금 이렇게 도래한 겁니다.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진 945년, 혜종이 후계자도 세우지 못한 채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너무 어리기 때문이었죠. 자, 이때 조정 분위기는 어떻겠어요? 빨리 다음 왕은 누구지? 그렇죠. 찾아야죠. 큰일 났다. 모든 촉수가 다 다음 왕위로 이어지겠죠. 이때다 싶은 왕규는요, 더 노골적으로 왕위를 탐내고 있었습니다. 네. 불안해진 왕소의 형 왕요가 이때 이 인물에게 급히 연락을 합니다. 왕십력. 맞습니다. 왕식념. 이 왕식념은요, 왕건의 사촌 동생이자 왕요 왕소에겐 오촌 당숙이었습니다. 게다가요, 서경에서 대규모의 군사를 이끌고 있었던 대호족이기도 합니다. 왕교로부터 이 위협을 받아 군사력이 필요했던 왕요가 바로 이 왕식령에게 군대를 이끌고 개경으로 와달라고 도움을 청했던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 혜종이 숨을 거두자 왕십령을 필두로 한 왕유의 추종 세력이 빠르게 왕유를 다음 왕으로 추대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선생님, 네. 근데 고려는 동생이 왕이 되기도 했던 거예요? 좋은 질문이에요. 후녀 10조가 이제 고려 태조가 그렇죠. 죽기 직전에 그렇죠. 그 신하에게 내 후대 왕들이 이런 계율을 신조로 하고 국가를 운영해라. 그래서 내린 이제 10가지 조항이 있는데 세 번째 조항에 그 왕위 계승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적자에게 나라를 전하는 것이 비록 상례이기는 하나 만약 맏아들이 불초하거든 그 다음 아들에게 주고 또 그마저 불초하면 그 형제 가운데 붓사람들이 추대하는 사람에게 물려주어 대통을 잇도록 하라. 명시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고려는 아직까지 적자라는 명분보다는 실제적으로 왕이 되어서 얼마만큼 나라를 끌고 갈 수 있느냐 그런 사람에게 왕위를 맡겼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왕건의 이 유지가 있었기 때문에 혜종의 아들이 있었음에도 정종은 왕으로 추대될 명분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교수님, 사실 이 과정을 정종의 쿠데타로 보는 시선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정종이 평화롭게 추대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혜종이 정종에게 왕위를 물려준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혜종의 아들이 너무 어려서
왕위에 오를 수 없었기 때문에 정종이 서경 세력을 등에 업고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즉위하고 난 다음에는 세종의 지지 세력이었던 박수리 세력, 또 왕규 세력을 제거했던 거죠. 결과적으로 정종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정적을 완전히 제거한 것이었기 때문에 쿠데타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와. 자, 그런데 그렇게 정종이 재위하고 몇 년이 흐른 후 개경의 호족 출신 신하들과 백성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를 듯 높아집니다. 왜요? 자, 정종이 이런 깜짝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도읍을 서경으로 옮기기로 결의하고 장정을 징발하여 시중 권직에게 궁궐을 건축하게 하였다. 서경천도. 그러니까 수도를 개경에서 서경으로 옮겨가려고 했던 겁니다. 예, 정종은 서경 세력의 지지를 받아서 왕위에 올랐죠. 다시 말해서 모든 신하들이 진정으로 복종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더 서경 세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왕 신념의 근거지였던 서경으로 옮겨가려고 생각했던 겁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왕건 때부터 큰 세력을 구축한 왕십령인데 정종이 크게 의지하면서 서경으로 천도까지 하려고 하니까 그건 곧 왕의 지지 기반과 왕권이 한없이 어떻다? 약했다. 약하다. 그런데 서경 천도 공사가 한창이던 949년의 어느 날 왕소는요 황급히 궁으로 들어갑니다. 정종이 이런 명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왕의 병환이 위중해지자 친동생 왕소를 불러 왕위를 넘겼다. 자, 왕소가 위중한 병에 걸린 형 정종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게 된 겁니다. 정종이 밀었던 서경총도 바로 중단됩니다. 다시 고려 개성, 이제 광종, 왕소, 광종의 즉위식 날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왕규, 왕십령 같은 이 유력 호족들에게 휘둘리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을 광종. 광종은 즉위한 지 5개월이 지난 949년 8월 광종은요 전격적으로 공로를 세운 사람들에게 포상을 내립니다. 상을 주는 거예요. 대부분 호족이겠죠. 뭐야? 그죠? 네. 이상하죠? 어, 이유가 있습니다. 자, 사실 세종, 정종을 지나면서 지배층이 많이 죽고 또 서경, 천도 등으로 호족들의 불만이 지금 쌓여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일단 호족 출신의 신하들을 달래고 회유를 한 겁니다. 아까 호족들도 긴장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이번에 바뀐 왕소가 우리한테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느낌으로. 근데 약간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거죠. 괜찮아? 맞습니다. 광종은 항상 다음 수를 위해서 이 수를 두는 사람이에요. 잘 보세요. 자, 그리고 이어서 시행한 건요. 지방 주와 현에서 해마다 중앙에 바칠 공물의 액수를 픽스, 정하도록 하는 겁니다. 당시 지방에서는요. 호족 세력이 워낙 세다 보니까 국가 권력이 지방 곳곳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거두는 그 공물 액수가 들쑥날쑥했던 거예요. 그럼 국가 재정을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들쑥날쑥이니까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이 없잖아요. 그런데 공물 액수를 딱 정하면 어떤 효과가 있죠? 딱 그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걷어들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광종은요 한쪽으로는 호족들을 좀 대우하고 예우하고요, 한쪽으로는 호족들을 약간 통제해서 국가에 필요한 걸 챙긴 겁니다. 그러니까 호족들과 일종의 밀당을 했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발톱을 철저히 숨긴 채 광종은요 그 무렵 파격적인 행보를 펼칩니다. 바로 광덕. 뭘까요? 그게 연호 아닙니까? 오, 그렇죠. 바로 광덕이란 연호를 선포하고요. 대내외에 고려 왕은 곧 황제다라고 칭한 거예요. 광종은 어떤 생각으로 황제를 칭하고 연호를 공포했을까요?
황제로 칭하면서 신하와 왕은 엄연히 위상이 다르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광종은 호족들에게 치우치고 휘둘렀던 이 형들과 다르게 왕으로서 중심을 잡고 자신이 구상한 정치를 펼쳐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대단하다. 자, 이런 정치가 펼쳐진 광종 초기를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종 일기. 광종일기? 어떤 시기예요, 이 시기는? 호족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 좋게. 그렇죠. 호족과의 관계를 다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종의 제위 기간을 크게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즉위 초반은 일기로 호족과의 관계를 다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호족들과 관계를 다지면서 고래 청사진을 그려나갔을 광종은요, 안으로는 왕으로서 자신을 갈고 닦는데도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왕이란 무엇일까 고민했겠죠. 그런 광종이 이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관정유. 제왕의 덕을 쌓고 수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책. 바로 이 정관정유를 읽은 겁니다. 그래 고려뿐만이 아니고 이게 동아시아에서 아주 유명했던 정치가들은 누구나 탐독하던 그런 정치 지침서였죠. 이 정관이 중국의 당태종 아시죠? 그 당태종이 사용하던 연호가 정관이에요. 특히 왕으로 볼 때는 어떤 왕이 돼야 되는지 그 제왕학을 가르쳐주는 교과서.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리더십책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렇게 호족들과 협치해서 고려를 강국으로 이끌고 싶었던 광종으로서는요, 요 시기에 정관정유를 들고 다니면서 틈날 때마다 읽었다고 합니다. 이 책이 길을 알려주는 것 같았던 겁니다. 게다가요, 광종의 신하이자 유학자인 최승로, 이 최승로가 이 시기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광종의 처음 8년간의 다스림은 3대 견줄만 하다. 여기서 이 3대는요, 중국 최고의 타평성대 시기였던 하은주, 그 시기를 의미합니다. 그 3대의 정치에 버금갈 만큼 광조의 정치가 훌륭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고려는요, 내분으로 혼란했던 시기를 지나 서서히 규율이 광종 시기를 거치면서 잡혀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광종이 즉위한 지 7년째 되던 956년, 어느 날 광종은 호족들의 웃음기를 싹 지워내는 어마어마한 명령을 내립니다. 노비 안검법. 안검은 뭐냐면요, 조사하고 검사한다는 뜻입니다. 광종은요,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이 있다면 조사해서 풀어주겠다고 합니다. 왜 노비 안검법을 선언하게 됐을까? 신라 말 고려 초에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이때 전국의 호족들이요, 노비를 마구 늘려나갑니다. 그 노비 상당수는요, 포로가 된 양인들이거나 빚을 진 양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노비 늘려나가니까 호족 세력이 어떻게 될까요? 힘이 세져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규가 나오는 거고 왕신명이 나오는 거예요. 광종은 각 호족이 보유한 노비가 원래부터 노비가 맞는지 아닌지 그 실태를 조사하라고 했던 거예요. 게다가 기본적으로 풀린 노비는 뭐가 될 거예요, 이제? 양인? 네, 일반 양인이 되겠죠. 그 양인은 뭐 하는 사람들이 국가에? 세금 내는 사람. 맞습니다. 세금 낼 수 있다. 그럼 국가 재정은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요. 그렇죠. 호족들의 재정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국가의 재정이 늘어나는 거죠. 이현우 씨, 이게 호족들 입장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예민한 문제잖아요. 예민 정도가 아니고 이건 환장할 노릇이지.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네. 이 노비가 주 그 노동력도 제공하지, 또 유사시에 군사로서 군사력도 제공하지. 그러니까 호족들에겐 제일 큰 재산이자 나의 힘이었는데 이걸 어느 순간 그냥 다 내놓으라 그러니까 호족들로서는 정말 환장할 노릇이었겠죠.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노비 안건법은 왕권 강화를 위한 최고의 정책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노비 안건법 실행에 박차를 가하는 광종의 앞을 누군가가 딱 막아서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었을까요?